딴짓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당장 메일을 보내. 밀리터리 Q&A입니다. 군에 관한 모든 걸 알려주는 시간이죠. 어떤 식으로요? 군대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하죠. 자, 이메일이 산적해 있으니까 얼른 진행합시다. 캘리포니아의 잭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탱크는 어떻게 운전을 하죠? 잭, 잘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설명은 딱 한 번만 할 거니까. 미군 역사학계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크레이그 마이클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어떻게 모으는지 배웠죠. 이건 M5A1 스튜어트입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 생산됐죠. 캐딜락에서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소형 캐딜락 탱크죠. 크레이그는 몇 가지를 대충 보여주고선 이 옛날 유물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건 4인승입니다. 조종수가 있고 보조 조종수, 전차장과 사수가 탑니다. 그렇군요. 근데 질문자는 이 탱크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하면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 볼 수 있게 해드리죠. 전반적으로 짚어보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난 준비가 됐어요. 갑니다. 이야. 그래. 우선 조종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부탁해요. 혹시 잘못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안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대형 불도저라고 생각하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죠. 양쪽에 레버가 둘이 있죠. 궤도 조정 장치예요. 궤도 하나를 멈추면 회전을 하게 되죠. 모든 탱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양쪽의 궤도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면 탱크는 바로 직진을 하죠. 그러나 브레이크를 당겨 어느 쪽 궤도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면 탱크는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좋아요. 이제 더는 볼 것도 없이 바로 이 괴물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흥분되네요. 마치 이 탱크는 몸 전체에 팬티 스타킹을 신은 기분이에요. 안 그래요? 안 입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네요. 스튜어트가 두 개의 캐딜락 8기통 엔진에 시동을 겁니다. 변속 장치가 전자동인데다가 더 좋은 건 이중 운전 장치라는 것이죠. 하나는 크레이기, 하나는 내가 맡았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무게가 15톤인 이 M5는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942년 당시만 해도 그야말로 최첨단이었습니다. 육군은 이 탱크를 북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사용을 했고 해병대는 태평양에서 사용했습니다. 크레이그는 이 탱크의 속도가 시속 65km에 달해 아주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다고 귀뜸을 해주었죠.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알아보기 위해 페달을 한번 끝까지 밟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속성으로 검토를 해보죠. 우측 브레이크를 당기면 탱크는 우회전을 하고 좌측 브레이크를 당기면 탱크가 좌회전을 합니다. 양측 궤도를 정지하려면 양쪽 레버를 동시에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죠. 이런 오늘 샤워를 다시 해야겠네. 이번엔 조종관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크레이기 시험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전방에 장애물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바로 바닥에 수박을 깔아놨어요. 이 탱크로 저 수박들 사이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식은죽 먹기죠.
난 전문가 자질을 타고났다니까. 요즘엔 탱크가 훨씬 더 커지고 무거워지고 화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졌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차 대전 때의 탱크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옛날 탱크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타일러 D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공군 에이스가 되는지 궁금하답니다.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해주죠. 에이스가 되려면 5대를 격추시켜야 합니다. 전투기가 처음 등장한 이래 비행기를 보유한 진영에서는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무진 애를 썼죠. 승리를 거두려면 공중에서 적기를 격추시켜야 했습니다. 지상 공격은 쳐주지 않았죠. 그리고 격추의 순간을 아군의 누군가가 목격을 해야 인정이 됐죠. 그렇게 공중전에서 5대를 격추시키면 에이스가 됐습니다. 1차 대전에서 미 공군은 110명의 에이스가 탄생됐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에디 리켄바커로 26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미 공군의 에이스 중의 에이스는 2차 대전 때의 파일럿인 리처드 봄으로 40대를 격추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리처드. 가장 최근의 파일럿 에이스는 공군 대위 스티브 리치입니다. 그는 1972년 8월 28일 베트남전에서 5번의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건 남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여성 에이스도 2이나 되죠. 모두 러시아 여성입니다. 대답이 부족하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장은 나니까요. 내 마음대로 미국 최초의 기관총에 관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라스베이거스에서 프랭크가 게이틀링 기관총이 얼마나 빠르냐고 물어왔어요. 전투에서 맨 처음 사용됐을 때 이것보다 더 빠른 건 없었죠. 우린 하퍼 하우스 웨펀 프로덕션의 게리 하퍼에게 이 기계의 성능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힘이 대단하죠. 정말 놀라워요. 처음 접해보면 어떤 공포가 느껴지죠. 게린 먼저 이 총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총을 발사 상태로 놓고 나면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사용해 표적의 발사각을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 총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자동 진동 조절 장치의 폭을 거리에 따라 조금씩 흔들리게 조절을 해놓습니다. 아니면 총구를 직접 맞출 표적에 곧바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든 1차 탄창을 받아서 끼워 놓은 다음 발사하면 되죠. 총알이 흩날리는 모습이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발명자이자 이상주의자였던 리차드 게이틀링 박사의 의도였죠. 1882년 그는 이 속사포를 만들면서 이 무기가 위험용으로만 쓰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전쟁의 무익함을 알고 서로 간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했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의 총은 순식간에 세계에서 손으로 쏘는 가장 인기 있는 총이 돼버렸죠. 자신에게 상처 입히지도 않고 반동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목적하는 데는 어디든 쏠 수 있어요. 견착식 총에서 볼 수 있는 조준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게이틀링 기관총은 얼마나 빠를까요? 자동 기관총의 사격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격의 순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기의 이론적인 발사 능력을 기계 역학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격의 실제 전달률이 있는데 이건 인간적 요소를 추가한 걸로 탄창을 갈고 조준하거나 헤매는 것 등등이죠. 이론상으로는 이 게이틀링 기관총은 분당 1200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퍼팀이 직접 발사 실험을 한 결과 분당 600발이 발사됐죠. 그렇다고 해도 단발식 소총으로 무장한 보병 수십 명보다도 더 효율이 높습니다. 초기 게이틀링은 총알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발사 속도를 더디게 했죠. 그러나 1879년 게이틀링사의 진취적 사원이었던 W.L. 브루스가 대단히 우수한 새로운 삽입 장치를 만들어 브루스피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치는
진자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탄약 활송 장치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탄피 쪽을 나란히 놓은 다음 진자 메커니즘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박스는 빼버려요. 그러면 이 탄약의 기둥들이 총알이 발사될 때 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텅 비게 되면 다른 박스의 압박 때문에 브루스피드가 다른 기둥으로 바뀌게 되죠. 이 기둥이 발사되는 동안 여기 이 기둥에 다시 총알을 잽니다. 브루스 피드는 총알이 막히는 걸 막아줘서 사수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모든 건 사수가 총알을 얼마나 빨리 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흑색 화약 탄약은 엄청난 연기를 내뿜는다는 것이었죠. 사수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 감적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속도는 더 느려졌죠. 그래서 감적수가 있고 브루스 피드를 갖춘 실제 전투 상황에서 게이틀링 기관총은 분당 약 500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에도 불구하고 살상력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됐죠. 군대가 야전에서 작전을 펼치거나 할 때 집단에 대한 사격의 정확도는 발사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빨리 쏘게 되면 서너 발을 맞을 상대가 10여 발을 맞게 된다는 건데요. 그건 총알 낭비입니다. 속도도 좋지만 정확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린 게리와 그의 팀에게 30m 전방에 표적을 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브루스 피드와 감적수를 이용해서 박살을 냈습니다. 사격 측량. 표적 중심, 현 상태 유지. 표적 명중. 거의 명중입니다. 그러나 게리는 표적의 패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자국의 크기를 보면 처음 발사된 3분의 2는 같은 비율로 이 부분에 맞았어요. 그런데 기관총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표적 지점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틀링의 사격률은 사격의 정확도를 결정합니다. 크랭크의 속도를 늦출수록 사격의 조절이 쉬워졌죠. 우린 하퍼에게 한 번 더 사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동 기관총의 시대가 열리자 수동 크랭크식 게이틀링 기관총은 경쟁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11년 전쟁이 벌어진 지 50년 후 게이틀링의 은퇴를 선언했죠. 그러나 게이틀링의 발명은 몇십 년 후에 발칸포에서 다중총신 디자인이 사용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발전된 게이틀링은 분당 3,000에서 6,000발을 쏠 수가 있었죠. 그 옛날 게이틀링 박사는 설마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요즘엔 휴대용 게이틀링 기관총을 살 수도 있죠. 아,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똑같아요. 다행히 치명적이진 않죠. 좋아요. 두 가지 질문을 더 답해줄 테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집중을 해요. 다들 2차 대전 때 공수부대 헬멧에 새겨진 마크를 궁금해하더군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바로 D-Day까지도 한 번도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100일 공수사단이죠. 상부에서는 이 녹색의 공수부대원들이 누가 누구이고 누가 어떤 부대 소속인지 식별할 수 없을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헬멧에 표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카드의 4가지 상징을 따와서 사단의 각 4연대에 하나씩 표시했죠. 다이아몬드는 501 공수보병연대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하트는 502연대, 506연대는 스페이드, 그리고 제327 활공보병연대 마크는 클로버였죠. 지금 여기 이것은 일본도입니다. 아주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어째서 위험해 보일까요? 인디애나폴리스의 션이 궁금한 게 바로 그거랍니다.
사무라이라는 말은 시중드는 사람이란 뜻이죠. 9세기 초 일본에서 바로 엘리트 무사 집단이 천황에게 그런 식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이 죽음의 도구는 이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만큼이나 영예롭고 고상하며 강력하죠. 댄 킹은 역사학자로 이 놀라운 무기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댄이 일본도에 대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잡이인 자루입니다. 상어피나 면사로 만들어 감싸죠. 그리고 코등이, 즉 방패 부분과 칼집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도 여기 이 부분이 가문의 문장과 관계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문의 문장과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죠. 금이나 은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에 따라 코등이가 도신 자체보다 더 유명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주요 기능은 역시 손가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해군은 나무 칼집에다 재질이 좋은 가오리 피를 입혔습니다. 이 뭐라고요? 가오리 피. 네. 아, 네. 가오리. 광택을 내면 촘촘하고 부드러워져요. 네. 일본도의 전형적인 검신의 무게는 약 1.2kg입니다. 하지만 일본도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하몬이라고 하는 물결무늬의 열선인데요. 오직 심미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시청자가 알고 싶어한 건 어째서 일본도가 무서운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칼을 단조 접쇠로 만들기 때문이죠. 지금 이 칼은 몇 겹의 강철과 연철이 겹쳐져 있어 강하고 단단해진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사용해도 칼이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으면서 칼날의 날카로움을 유지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조 기술입니다. 댄이 이 칼을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해 줬죠. 대장장이는 우선 쇠를 달굽니다. 여러 명의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 달궈진 쇠를 접어서 두들기죠. 이 과정은 몇백 번을 계속해 3만 겹 이상의 접쇠가 나오게 합니다. 검 하나를 만드는 데는 몇 개월이 소요되죠. 칼을 단조하고 접쇠하는 기술은 장인이 제자에게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일본도는 사무라이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천황은 1876년 반란 사건을 계기로 사무라이들을 불법적 존재로 간주했죠. 그러나 일본 군부가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일본도는 새 집을 찾게 됐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은 스스로를 사무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교는 검을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무사입니다. 네, 그래요. 스스로 무사라 생각을 했겠죠. 수세기 동안 생존해왔던 수천자료의 일본도는 2차 대전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미군은 엄청난 수의 검을 녹여버렸죠.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칼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전리품으로서 미군들이 갈취해 간 것이죠. 이건 실제 2차 대전 때 미군이 갈취한 검입니다. 이오지마의 해병대원이 칼의 주인인 일본 장교를 만난 것이죠. 해병은 그 칼을 빼앗아 미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묻혀져 있던 것을 얼마 전에 댄이 다시 찾아낸 것이죠. 맞아요. 이건 이오지마 전투에 참가했던 오사단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칼이 흥미로운 건 산탄총에 맞아서 칼집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심지어 자루에까지 맞았어요. 일부는 면사 사이에 여기 박혀 있습니다. 자국이 있군요. 좋아요. 이제 일본도의 강함은 제작 과정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나오죠. 이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칼날이 무척 날카롭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코등이 부분에서 칼끝까지요. 그래서 수박을 자를 때 뗄나무를 조개듯이 자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라내야 하죠. 그렇게 해야 관통을 할 때 날카로운 칼날에 힘이 전달됩니다. 좋아요, 갑니다. 예술이에요. 좀 남겨뒀어요. 선이 아주 멋지네요. 아주 잘 잘렸어. 그래. 좋아요. 비켜나세요. 내 차례입니다. 히압! 히압!
아하. 아, 좋아. 이제 먼 길을 가야지. 이제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일본도에 대해서.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일본도는 세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집 옷장이나 다락을 뒤져보면 어디서 한 자루 나올지요. 최고의 장인이 만든 완벽한 일본도는 자루당 100만 달러를 호가하기도 합니다. 그 돈이면 나처럼 무뚝뚝한 사람도 없겠죠. 어느 시청자께서 구명조끼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이거요. 어째서 구명조끼를 메이 웨스트라 부르는지 궁금하답니다. 메이 웨스트가 누구인지 알면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옛날 배우 중엔 스캔들 메이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메이 웨스트를 따르진 못했죠. 메이가 당신들을 언제 한번 보자고 말한다면은 그건 절대로 차나 한잔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메이 웨스트는 언제나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땐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걸 메이 웨스트라 부르는 건 머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엔 파멜라 앤더슨이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만하면 됐죠. 오늘은 꽤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계속 지켜보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샘퍼 피 해산.